한번 해보겠습니다. 46주차가 이제 끝이 났죠. 이제 금요일이니까 46주차가 끝이 났고 이제 48, 50, 52주차 시장 이슈만 하면 올해가 또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 거 하면 3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3번밖에 안 남았어요. 이슈 리뷰들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46주차 시장 이슈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소개야 그러려니 하고요. 이번 주에 진행할 이슈 리뷰는 일단 이전 2주 동안의 지표 해석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국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의의와 공매도가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연준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집중을 하느라 놓치는 것들, 데이터들을 제가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주 동안 주목할 만한 지표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지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독일의 GDP와 독일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같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P가 붙은 거는 프라이머리라고 해서 잠정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독일의 GDP가 예상은 했으나 예상보다 조금 높기는 했으나 결국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예상치보다 또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쯤만 해도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거의 10%대까지 거의 두 자릿수까지 올라갔던 거에 비하면 정말로 엄청나게 눈에 띌 정도로 많이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 디플레이션 기세가 점점 더 강해지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고, 사실 이제 원래 유럽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미국하고 소비자 물가가 커플링된 경향성이 많이 컸는데 최근에는 중국하고 커플링이 되게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2년 동안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잖아요. 요 다음에 말씀드리긴 하겠으나, 근데 이제 2년 동안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보니까 이 유로존도 그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디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미국도 이제 침체를 우려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거는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산업 생산 최근에 이제 예상치보다는 계속 높게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다시 이제 회복을 하게 되면서 반도체가 엄청나게 수출이 많이 되고, 아까 이제 수희 씨가 질문을 주셨는데 그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금융 회사들 이 펀드 라인업에 반도체 회사들이나 이제 미국의 이제 반도체 회사들 이런 것들을 많이 넣고 있는데, 요거 자체가 AI로 인해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있으니까 요걸로 인한 주식 수급이 좀 몰리겠다라는 기대로 우리나라 금융사들도 반도체 회사들을 엄청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반도체 수급 회복으로 인해서 이 우리나라의 산업 생산은 증가를 예상치보다 많이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Manufacturing PMI, 중국의 제조업 심리 지수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각 기업의 제조기업의 부장급 이상 인사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제조기업에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한테 설문지를 쫙 돌립니다. 앞으로 제조업 경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를 물어봤을 때 더 좋아질 것 같으면 50보다 위, 중립이면 50,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면 50보다 아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한참 안 좋다가 최근에 이제 회복세를 보이는 듯해서 50을 넘어간 걸로 시장이 이제 중국도 경기가 회복을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로 50 밑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면 얼마든지 부여할 수 있겠죠. 나아지나 했는데 이게 안 나아지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게 단기적인 이슈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1번 이슈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유로존 또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보다 마찬가지로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무역수지 6개월 동안 이제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그 와중에 계속 이제 불황형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불황형 흑자가 뭐냐? 수출도 줄었는데 그것보다 수입이 더 줄어서 흑자를 기록하는 거를 불황형 흑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1년 몇 개월 만이지? 11개월 만인가? 이 수출이 늘어가지고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황형 흑자를 탈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요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게 된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DP라는 민간 기업에서 발표하는, 이 미국은 매달 첫째 주 금요일에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고용부에서 고용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이 고용 보고서를 발표하기 이틀 전에 ADP라는 민간 기업에서 비농업 고용인구 변화를 발표를 하는데, 이게 이제 예상치보다 꽤나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침체 신호다라고 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더 안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때부터 이제 슬슬 환호를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잡 오프닝, 이제 구인을 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기업들이 구인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가 이제 잡 오프닝인데 925만 개의 일자리를 구인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950만 개의 일자리를 구인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거는 성장이 잘 된다라는 신호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요거 생각보다 구직자가 별로 안 늘었다는 게 시장에는 더 크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번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석유 가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는 공급 사이드,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 그렇지만 공급 사이드와 수요 사이드를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석유 같은 경우는 공급 사이드를 생각해 볼 때 가장 공급을 많이 하는 세 개 국가가 첫 번째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가 미국, 두 번째 사우디아라비아, 세 번째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 국가의 석유 생산량이 이 공급 사이드에서 석유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다만 문제는 이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출 중심인데 그 와중에 걔네들은 지금 한 푼이라도 아쉽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비를 마련해야 돼요. 이제 전쟁 지금 상황에서 전쟁 비용을 마련해야 되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그 네옴시티 있잖아요. 그 어쨌든 간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투자금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석유 수출을 최대한 많이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 사이드에서 유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이 지금 있는 나라는 지금 미국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수요 사이드에서 바라볼 때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석유 수요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은 자체 생산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다 수요가 커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석유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고, 수요 사이드에서 국제 유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중국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유가를 결정할 때 공급 사이드를 봐야 된다면 요 크루드 오일 인벤토리, 미국의 원유 재고가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왜냐면 원유 재고가 늘어났다, 그 말인즉슨 석유를 덜 풀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원유 재고가 늘어났으면 석유를 덜 풀었다는 뜻인 거고, 그 말인즉슨 유가에 상방 압력을 줄 수 있는 이슈입니다. 석유를 덜 풀었으니까 유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공급 사이드에서는. 그리고 반대로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 그러는 유가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 사이드에서는 그렇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제 새벽에 유가가 5% 빠졌어요. WTI 기준으로 76불, 7불, 8불 하던 게 72불까지 빠졌다가 지금 74불까지 올라가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유가가 5%씩 빠지는 이슈는 지금 미국의 공급 사이드의 문제와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뭐냐면 지금은 중국의 수요 사이드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수요가 매우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도 수요 감소로 인한 영향력으로 유가가 떨어지게 되는 이슈가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 같은 경우는 이 공급 사이드의 문제일 때는 꽤나 잘 작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수요 사이드의 문제 때문에 일단은 그냥 이렇구나 라고 지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도 기준금리 결정을 했는데 1번 이슈에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고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문제에 대해서 한국 은 꽤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요거를 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 담당자들이 올해 연초에만 해도 그래도 3%대 초중반에서 안정화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다른 나라 물가 다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물가가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란은행도 기준금리 결정을 했는데 5.25%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거는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가 되는데 실직자들이 정부에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거겠죠. 뭐 따지고 보면 정부는 아니고 이제 실업급여를 주는 그런 기관들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미국의 일자리 시장이 얼마나 냉각되었는지, 얼마나 화랑인지를 또 볼 수 있는 지표가 되겠고, 예상치보다 요즘은 또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어제 발표됐죠. 이번 주에 발표된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거의 2년 만에 지금 제일 높아진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또 침체 우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었는데, 비농업 고용인구 변화는 예상치 180K에 못 미친 150K였고, 요 파티시페이션 레이트는 뭐냐면 미국의 인구가 3억 3천만이고요. 경제활동 인구가, 그러니까 15세 이상 인구예요. 경제활동 인구는. 그러니까 15세 이상 인구가 3억 명 있습니다. 근데 그 3억 명 중에 이 파티시페이션 레이트, 참여율,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이 62.7%입니다. 대략 2억 명이 조금 안 되는 정도로 지금 노동시장에 다들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 62.8%였다는 게 62.7%로 줄어들었다는 거고, 3억 명 인구를 가진 미국에서 0.1%는 30만 명입니다. 그래서 요게 여기서 이렇게 줄었다는 거는 3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실업률이고, 요거는 뭐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의 비율이 늘어날수록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들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 한 번만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노동시장이 엄청 경직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한번 쓰면 자를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급제 사회라고 해서 고용도 매우 쉽고 해고도 매우 쉬운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지표 자체가 경제가 얼마나 화랑인지
수지 얼마나 얼어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의 일자리 시장을 유심히 보는 게 중요합니다. 되게 많았네요 벌써부터. 그리고 지난주 지표를 말씀드리자면요, 중국의 무역수지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보다 꽤나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상수지죠.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무역수지는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득 본 게 얼마냐, 그러니까 우리 개인으로 따지면 우리 장사를 한다거나 일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돈을 얼마 벌었냐가 이제 무역수지에 가까운 개념이라면, 경상수지는 우리 장사뿐만이 아니라 어디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이자 받고, 부동산 사놓으면 임대소득 받고, 주식 사놓으면 배당 받고 이런 것들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득까지 모두 합한 개념이 국가로 따지면 요 경상수지입니다. 그래서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 그리고 본원 소득 수지까지 포함을 한 게 요 경상수지의 개념이고요. 최근에 이제 한국은 상품 수지는 항상 흑자를 보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반도체 때문에 이제 적자를 크게 보긴 했었으나, 근데 이제 서비스 수지는 만년 적자를 보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외로 관광을 나가는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권 비용을 해외에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적자를 보게 만드는, 서비스의 적자를 보게 만드는 요소였고요.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본원소득, 그러니까 이제 해외로부터 받는 배당이라거나 해외로부터 받는 임대소득, 이자소득이 많이 늘어나게 돼서 최근에 본원소득이 많이 늘었고, 그 덕분에 최근에 경상수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의 소비자 물가지수, 경상수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된다는 말은 우리나라의 국부가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라는 뜻이라고 보셔도 돼요. 300 버는 사람이 200 쓰면 100만 원은 저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300 버는 사람이 400을 쓰면 저축한 거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상수지 흑자라는 말은 우리나라가 저축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난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의 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해석을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금 2년째 계속해서 마이너스, 물가가 하나도 오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일본은 지금 30년 동안 물가가 오르지 않는 이슈를 겪고 있거든요. 그런 이슈가 이제 일본에서 이미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요 디플레이션이 길어지는 거 아니냐, 중국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는, 보통 사람들은 디플레이션은 좋은 거 아니에요? 물가가 안 오르는데 왜 나쁘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일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제가 27살에 일을 시작했거든요. 제가 27에 일을 시작해가지고 57이 됐는데도 월급이 제 자리인 겁니다. 그리고 57이면 저도, 제 아들도 이제 일을 시작했겠죠. 일을 시작한 제 아들이랑 제가 월급이 똑같은 게 지금 일본이에요. 27에 200 받고 일한 사람이 57이 됐는데도 200인 거예요, 월급이. 그럼 내가 돈을 쓰겠습니까? 돈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검소한 게 아니라 검소하면 당하는 거예요. 뭐 그 이후에도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중국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지금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라는 말씀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영국의 GDP 잠정치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표에 대한 해석이었고요. 첫 번째, 주요국 통화정책 회의 결과에 대해서